내 이름은 한태호. 27살. 나는 도시의 작은 공원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버스커였다. 거창한 꿈이라고는 없었다. 그저 내가 만든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표정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반지하 월세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직접 만든 악보들과 낡은 기타 케이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하얀 털의 사모예드. 하얀 시에라 차바르리 있었다. 하얀이는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녀석은 내가 기타를 치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거나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내가 새로운 곡을 만들면 하얀이는 가장 먼저 나의 청중이 되어주었다. 녀석의 크고 동그란 눈은 늘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한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침 유유밥시. 낡은 기타 케이스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얀이는 이미 내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하얀이와 나눠 먹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하얀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주고 나 역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좁은 방 안에는 컵라면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하얀이가 사료를 먹는 소리, 그리고 내가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이 소박한 일상이 내게는 세상의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도 소중했다. 나는 하얀이와 함께 매일 같은 공원으로 향했다. 낮 동안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타 연습을 하거나 새로운 곡을 스케치했다. 하얀이는 내 옆에 엎드려 주변을 살피거나 가끔씩 졸고 있었다. 공원은 나의 작업실이자 무대였고 하얀이는 나의 영원한 뮤즈이자 경호원이었다. 저녁이 되면 공원 한켠에 앉아 버스킹을 시작했다. 기타 케이스를 열어놓고 낡은 기타를 어깨에 맸다. 하얀이는 내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노래를 들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들은 기타 케이스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그 동전들은 나의 하루를, 그리고 하얀이의 사료값을 책임지는 소중한 돈이었다. 수입은 늘 불안정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이면 버스킹을 할 수 없었고 그만큼 나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가끔은 하얀이의 사료, 값조차 걱정될 때도 있었다. 나는 음악을 통해 성공하고 싶다는 거창한 꿈을 꾼 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며 하얀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얀이는 언제나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바라봐 주었다. 녀석의 순수한 눈빛은 나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삶은 이렇게 고요하고 때로는 쓸쓸했으며 하얀이와의 교감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하얀이는 내가 어릴 적 우연히 발견한 유기견이었다. 비 오는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버려진 채 울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녀석의 하얀 털은 빗물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녀석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녀석의 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가죽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달아빠진 글씨로 알 수 없는 기호와 함께 이지렌첼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하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낡은 목걸이를 그대로 채워주었다. 그 목걸이는 하얀이와 나를 이어주는 첫 번째 연결고리였다. 나는 그 목걸이가 평범한 유기견의 목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얀이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훗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하얀이와의 추억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채우고 있었다. 녀석은 나의 그림자처럼 늘 내 곁을 지켰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하얀이에게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애썼다. 나의 노래 가사에는 하얀이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나의 기타 선율은 하얀이의 존재로 인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 한켠에서 버스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인적도 드물었다. 나는 이어폰을 낀 채 흥얼거리며 걷고 있었고 하얀이는 내 앞을 졸졸 따라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옆 골목에서 시커먼 차량 한 대가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튀어나왔다. 굉음과 함께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하얀이가 갑자기 내 옷자락을 물고 맹렬하게 끌어당겼다. 녀석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하얀이에게 끌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차량의 섬광을 보았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그대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만약 하얀이가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얀이를 끌어안았다. 하얀이는 내 품에 안겨 낑낑거리며 나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하얀아, 하얀아, 네가 나를 살렸어.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얀이는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얀이를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하얀이는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고요하고 때로는 불안정했으며 하얀이와의 유대가 나의 유일한 삶의 의미였다. 나는 평생 이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거창한 부나 명예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하얀이와 함께 음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잠잠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예감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나의 무미건조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에서 버스킹을 마치고 하얀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깔끔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나의 기타 케이스에 놓인 동전들을 훑어보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얀이에게 멈췄다. 하얀이는 그 남자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들며 천진난만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한태호 씨 되시죠?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현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H그룹 강현준 회장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H그룹은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이었다.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라니. 나는 의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남자는 나를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로 이끌었다. 그는 하얀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한태호 씨의 하얀이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하얀이의 사진과 영상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그는 나의 기타 케이스에 놓인 스마트폰을 힐끗 보았다. 내가 하얀이와 함께 버스킹하는 영상이 우연히 SNS에 올라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얀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다. 회장님의 외동딸인 강지연 양이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 양이 우연히 한태호 씨와 하얀이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연 양은 하얀이를 보고 처음으로 밝게 웃었고 하얀이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얀이가 지연 양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리둥절했다. 하얀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하얀이를 한태호 씨에게서 인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100억 원. 평생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내 손에 든 기타가 무겁게 느껴졌다. 기타 케이스에 놓인 동전들은 초라하게 보였다. 100억 원이라면 나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반지하 방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하얀이에게 최고의 사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나의 음악도 마음껏 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하얀이를 팔라니, 나의 목숨을 구해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하얀이를 돈 때문에 팔아넘기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적인 갈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하얀이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얀이를 팔 수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얀이는 저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태호 씨,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간절하십니다. 100억 원은 한태호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위협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만약 한태호 씨가 거절한다면 회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장님의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는 그들이 하얀이를 강제로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나는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혹과 하얀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하얀이 때문이었다.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강현준 회장의 비서가 건넨 100억 원이라는 제안은 내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그 엄청난 금액은 평생을 반지하 방에서 음악과 하얀이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내게는 비현실적인 꿈이자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악몽이었다. 하얀이를 팔라는 말에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가져다 줄 새로운 삶에 대한 유혹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해질녘 공원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하얀이는 평소처럼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지만 나는 녀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녀석의 순수한 눈빛은 마치 주인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나의 비겁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100억 원. 그 돈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리고 하얀이를 잃는다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반지하방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타를 잡을 힘도, 노래를 부를 기운도 없었다. 하얀이는 내 옆에 앉아 코를 킁킁거리며 나를 위로하려 애썼다. 나는 하얀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내 삶의 전부였던 녀석을 돈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100억 원이라면 내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하얀이에게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100억 원을 받는다면 나는 가장 먼저 이 반지하방을 벗어날 것이다.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고 하얀이에게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선물할 것이다. 좋은 사료를 먹이고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 관리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 작업실을 만들고 최고의 장비로 음악을 만들고 나만의 콘서트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음악은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닌 순수한 예술이 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모든 상상 속에서 하얀이가 없었다. 녀석이 없는 삶은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해도 텅 비어 있을 것 같았다. 하얀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가족이었고 나의 친구였으며 나의 삶의 의미였다. 녀석이 나를 구해준 순간 나는 녀석에게 내 남은 삶을 바치기로 맹세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맹세를 돈 때문에 저버리려 하다니 나는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기타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하얀이는 평소처럼 나를 따라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타를 쳤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선율은 끊기고 가사는 엉망이었다. 하얀이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낑낑거렸다. 그때 어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 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급함이 엿보였다. 한태호 씨, 회장님께서 한태호 씨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하얀이를 바라보았다. 하얀이는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 감촉이 내 손에 전해졌다. 나는 녀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떤 금액도 하얀이와 바꿀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얀이를 팔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이든 그 이상이든 하얀이는 어떤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남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함께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태호 씨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한태호 씨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빚, 가족 문제,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음악에 대한 좌절감까지. 100억 원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발로 차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의 모든 약점과 비밀이 그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들은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하얀이 없이는 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거절한다면 회장님께서는 법적인 수단은 물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얀이를 데려갈 겁니다. 당신은 하얀이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약점, 즉 하얀이를 건드렸다. 나는 분노의 몸을 떨었다. 협박입니까? 당신들은 하얀이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얀이는 제 가족입니다.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가족 당신 같은 사람이 가족을 논할 자격이 있나? 100억 원을 거절하고 이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건가? 당신의 선택은 당신뿐만 아니라 하얀이에게도 비극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차가운 눈빛을 남긴 채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검은색 세단은 순식간에 공원 입구를 벗어나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이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나는 하얀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 감촉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하얀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는 그들을 상대로 싸울 힘도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악뿐이었고 내 음악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현준 회장의 비서가 남긴 말들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얀이를 강제로 빼앗아갈까?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동물 보호 법률, 유기견 입양 법적 권리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 같은 개인이 거대 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돈도, 인맥도, 지식도 없는 나는 그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문득 하얀이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가죽 목걸이를 다시 보았다. 목걸이에는 달아빠진 글씨로 알 수 없는 기호와 함께 기가르치안첼 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목걸이가 어쩌면 하얀이의 정체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하얀이는 평범한 유기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목걸이에 새겨진 기호와 숫자 EB7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한 오래된 블로그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게시물에는 비밀 연구 조직에 대한 음모론이 담겨 있었다. 그 조직은 동물들을 이용해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첨부된 이미지 중 하나에서 하얀이 목걸이와 똑같은 기호가 찍힌 로고를 발견했다. 로고 아래에는 프로젝트 257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얀이가 단순히 버려진 유기견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니. 그리고 강현준 회장이 하얀이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혹시 하얀이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의 딸이 앓고 있는 희귀병과 관련된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믿어주고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문득 과거 SNS에서 본 적이 있는 한 인물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세정. 그녀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이자 불법 동물 실험을 고발하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SNS 게시물에는 불의에 맞서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세정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의 모든 사연과 하얀이의 목걸이에 대한 의문, 그리고 강현준 회장의 제안과 협박까지.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답변을 기다렸다. 며칠 후 이세정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하얀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나의 유일한 조력자는 하얀이, 그리고 나의 숨겨진 집념이었다. 이세정 씨로부터 만나자는 답장을 받았을 때 나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했다. 나는 강현준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용기가 샘솟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얀이를 데리고 이세정 씨가 운영하는 동물권 보호단체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번화가 뒷골목의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크고 화려한 법무법인 한빛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소박하고 정겨운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동물 관련 서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학대받는 동물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다친 유기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했다. 이세정 씨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솔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질끈 묶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범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한태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정입니다. 그녀는 하얀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얀이는 녀석을 순식간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듯 이세정 씨의 손에 몸을 비볐다. 나는 그 모습에 놀랐다. 하얀이는 낯선 사람에게는 잘 다가가지 않는 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현준 회장의 비서가 나에게 했던 100억 원 제안, 그리고 하얀이 목걸이에 새겨진 227이라는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프로젝트 277이라는 비밀 연구 조직에 대한 음모론까지. 나는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고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이세정 씨는 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내는 듯 따뜻한 공감으로 가득했다. 한태호 씨,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군요.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얀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하얀이가 강현준 회장님의 딸 강지연 양의 희귀병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프로젝트 2억 7이라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비밀 연구 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책들 사이에서 오래된 파일철 하나를 꺼냈다. 파일철 안에는 흐릿하게 복사된 문서들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필기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동물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는 비밀 연구 조직의 존재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조직의 코드네임이 바로 바나 프로젝트 277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철 속의 사진 한 장을 내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철창 안에 갇힌 하얀 털의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보였다. 그리고 그중 한 강아지의 목에는 하얀이의 것과 똑같은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목걸이에는 25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하얀이가 정말 그 비밀 연구의 희생자였다니. 당시 저는 그 조직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워낙 은밀하게 활동했고 배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저는 녀석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세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강현준 회장이 왜 하얀이를, 나는 의문을 품고 물었다. 강지연 양의 희귀병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얀이의 특별한 유전자가 강지연 양의 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257에서 만들어진 동물들이라면 단순히 평범한 동물은 아닐 겁니다. 강현준 회장은 아마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거나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이세정 씨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듯했다. 그럼 저들이 하얀이를 데려가서 혹시 또다시 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세정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한태호 씨,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하얀이를 절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100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한태호 씨의 편에 설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고 함께 싸워줄 동료가 생겼다. 그날부터 이세정 씨와 나는 본격적으로 강현준 회장과 프로젝트 227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세정 씨의 지시대로 하얀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기호와 숫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2077이라는 숫자 외에도 내가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기호가 있었다. 마치 알파벳 G와 S를 합쳐놓은 듯한 모양이었다. 이 기호는 뭘까요? 세정 씨, 내가 묻자. 이세정 씨는 파일철 속의 문서들을 뒤적였다. 이건 아마도 연구 책임자의 이니셜이거나 연구팀의 코드네임일 겁니다. 프로젝트 207 관련 자료를 보면 이 기호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이름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니셜 GS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김성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편 강현준 회장은 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세정 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세정 씨와 나를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들로 매도했고 하얀이는 사실 강현준 회장 소유의 유기견인데 한태호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그들은 나의 가난한 배경과 버스커라는 직업을 비하하며 저런 천박한 자가 감히 H그룹에 맞서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강현준 회장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버스킹을 하던 공원에는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나를 쫓아냈다. 나의 공연은 여기저기서 취소되었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려 해도 방해를 받았다. 내가 살고 있는 반지하방 주인의 건물주에게도
압력이 들어가 월세를 갑자기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나는 순식간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강현준 회장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하얀이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나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이세정 씨가 있었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얀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나는 나의 기타로 하얀이와 나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다. 나의 노래는 나의 아픔과 하얀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강현준 회장의 비열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세정 씨의 조언에 따라 나의 노래를 인터넷에 올렸다. 나의 노래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의 노래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의 사연에 공감하며 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2.7에 대한 음모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강현준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의 음악이 침묵하던 세상을 깨운 것이다. 그러던 중 이세정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한태호 씨, 프로젝트 2.7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정 박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과거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강현준 회장과 프로젝트 2.7의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나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이다. 이세정 씨와 나는 정 박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강현준 회장 측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신중해야 했다. 정 박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2.7이 희귀질병 치료를 명목으로 유전자 변형 동물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강현준 회장이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후원자이자 총책임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다. 강현준 회장의 딸 강지연 양의 희귀병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유전자 변형 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하얀이는 그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 중 하나로 강지연 양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얀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 첼은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이었고, G와 S를 합쳐놓은 듯한 기호는 프로젝트 책임자 김성진 박사와 강현준 회장의 아내, 즉 강지연 양의 어머니의 이니셜이었다. 그녀 또한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얀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니. 그리고 강지연 양의 병이 강현준 회장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실험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정 박사는 우리에게 프로젝트 2.17의 모든 연구 자료와 실험 보고서, 그리고 강현준 회장과 김성진 박사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강현준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프로젝트 2.7의 진실을 만천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정 박사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박사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이세정 씨는 정 박사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이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현준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방역을 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강현준 회장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해야 했다. 이세정 씨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내게 말했다. 한태호 씨, 이제부터 당신은 세상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는 하얀이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악이 있습니다. 나는 하얀이를 끌어안았다. 하얀이는 내 품에 안겨 나의 얼굴을 핥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어깨에 놓인 짐은 무거웠지만 나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음악으로, 나의 목소리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하얀이와 모든 희생된 동물들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나의 첫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정 박사로부터 프로젝트 257의 모든 진실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았을 때 나의 심장은 분노와 경악으로 요동쳤다. 강현준 회장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딸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들의 딸, 강지연 양의 희귀병이 바로 그 비윤리적인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니.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하얀이와 희생된 모든 동물들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다. 강현준 회장은 내가 정 박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의 버스킹 장소에는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내가 공연을 못하게 막았고, 내가 살고 있는 반지하방 건물주에게는 직접 찾아가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 온라인에서는 나와 이세정 씨를 사기꾼이자 명예훼손범으로 매도하는 악성 댓글과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의 막강한 권력과 돈은 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나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이세정 씨가 있었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얀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손에는 강현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정 박사가 제공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밤낮을 지새웠다. 이세정 씨는 자료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기자회견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나의 기타는 나의 무기가 되었고 나의 목소리는 진실을 외치는 도구가 되었다. 이세정 씨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강현준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프로젝트 257의 실체를 폭로하는 동시에 하얀이가 그 프로젝트의 희생자임을 밝히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싸움의 장이 될 터였다. 이세정 씨는 기자회견 장소를 강현준 회장의 아치그룹 본사 빌딩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로 정했다. 이는 강현준 회장에게 보내는 우리의 정면 도전장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컨벤션 센터 앞은 새벽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의 SNS를 통해 퍼져나간 나의 노래와 하얀이의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 대한 기대와 함께 진실을 갈구하는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마주했다. 조명은 너무나 뜨거웠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세정 씨는 나의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아주며 나를 격려했다. 하얀이는 나의 발밑에 앉아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시선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H그룹 강현준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프로젝트 207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세정 씨는 준비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정 박사가 제공한 프로젝트 207의 연구보고서, 유전자 변형 실험 과정에 대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강현준 회장과 김성진 박사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녹취록까지.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강현준 회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했음을 폭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명확한 설명은 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현준 회장은 자신의 딸 강지연 양의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 207을 비밀리에 후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희귀병 치료를 넘어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동물을 이용해 생체 실험을 하는 반윤리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얀이입니다. 이세정 씨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져나왔다. 나는 하얀이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목걸이에는 모칠이라는 숫자와 함께 GS를 의미하는 듯한 알 수 없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하얀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닙니다. 녀석은 프로젝트 207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녀석이 그 프로젝트의 실험체였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현준 회장은 저에게 100억 원이라는 돈을 제시하며 하얀이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평생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얀이를 팔 수 없었습니다. 하얀이는 어떤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저를 살렸고 저에게 사랑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얀이의 진실을 밝히고 강현준 회장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나의 고백과 외침은 기자회견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강현준 회장이 그의 비서, 그리고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디서 근본 없는 자식이 함부로 짓거려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다니. 이세정 변호사. 당신도 저런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건가? 당장 이 기자회견을 중단시켜라. 강현준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기자들은 강현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술렁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현준 회장은 그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 상황을 잠재우려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다. 한태호,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버스커일 뿐이야. 네 말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한들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넌 결국 돈 때문에 하얀이를 팔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직접 내 손에서 빼앗아 갈 거다. 그의 협박은 나의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그의 위협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약하고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세정 씨는 나의 옆에서 나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강현준 회장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비서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아이그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비윤리적인 선동입니다. 기사를 내보내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강현준 회장의 위협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H그룹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그의 편을 들 수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상황이 강현준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나의 주장은 묻힐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바로 그때 나의 발밑에 앉아있던 하얀이가 갑자기 우뚝 일어섰다. 녀석은 강현준 회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여느 때와 달랐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한 애절한 짖음이었다. 그리고 하얀이는 나의 팔을 잡아 끌며 기자회견장 바닥에 특정 지점을 코로 킁킁거리며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하얀이의 행동에 이끌려 녀석이 긁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기자회견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단상의 가장자리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나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작은 틈새를 벌렸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USB 겉면에는 하얀이 목걸이에 새겨진 GS 기호와 2-7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세정 씨도 나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경악했다. 이것은 분명 정 박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 외에 또 다른 증거였다. 아마도 프로젝트 227 관계자가 강현준 회장의 압력으로 숨겼던 결정적인 증거일 터였다. 하얀이가 이 USB를 찾아내다니 녀석은 나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현준 회장님, 당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이미 모든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이 자리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나는 USB를 들어 올렸다. 하얀이가 찾아낸 이 USB 안에는 당신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강현준 회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비서와 김민준 변호사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자들은 나의 손에 들린 USB를 향해 카메라를 집중시켰다. 나는 곧바로 컨벤션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227의 핵심 연구원인 김성진 박사의 개인 일기장이 띄워졌다. 일기장에는 강현준 회장의 지시로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으며 강지연 양의 희귀병이 바로 그 실험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강현준 회장이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얀이의 사진과 함께 가장 완벽한 성공작이자 가장 큰 죄책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김성진 박사는 하얀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현준 회장은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고 그의 비서와 김민준 변호사는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함성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런 비윤리적인 인간이
이세정 씨는 나의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함께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한태호 씨, 해냈군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외쳤다. 강현준 회장님,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생명의 존엄성과 진실을 살 수 없습니다. 하얀이는 당신이 탐낸 100억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힘찼고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한없이 작아지지 않는 당당한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하얀이를 끌어안았다. 하얀이는 나의 품에 안겨 따뜻하게 나의 볼을 핥았다. 나는 이 극한의 시험 속에서 마침내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하얀이와 모든 희생된 동물들의 억울함은 세상에 드러났다. 나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이자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였다. 폐건물 안에서의 격렬한 교전은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다. 총성이 귓가를 때리고 연막탄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나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살아있었다. 이민지와 해외 조직원들의 움직임, 카이저의 맹렬한 짖음, 그리고 박선우의 날카로운 지시까지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명확한 패턴을 이루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훈련과 나의 타고난 본능을 총동원하여 움직였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민지 손에 있는 USB를 확보하고 그녀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나는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폐건물의 낡은 벽은 총탄 자국으로 가득했고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다. 해외 조직원들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고 교묘하게 나를 포위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나는 어둠과 그림자를 이용해 은밀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빈틈을 노렸다. 이민지는 카이저에게 물림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USB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그녀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동시에 707팀의 생명줄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가 USB를 다시 손에 넣도록 둘 수 없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키며 조직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찰나 나는 번개처럼 움직여 이민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경악에 찬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보다 한 발 빠르게 USB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 USB의 감촉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USB를 확보하자마자 이민지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내놔, 당장 내놔, 그걸 빼앗기면. 안 돼. 그녀는 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외 조직원들은 내가 USB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향해 맹렬하게 총격을 가했다. 나는 부서진 기둥 뒤에 숨어 총알을 피했다. 나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연막 속에서 침착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었다. 그의
총성 덕분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카이저는 나의 옆에서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카이저의 등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카이저, 조금만 더 버텨. 나는 이 폐건물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훈련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폐건물에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환풍구는 폭이 좁고 어두웠지만 적들의 시야를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선우 오빠, 내가 환풍구로 이동할게. 오빠는 여기서 시간을 끌어줘. 나는 박선우에게 소리쳤다. 박선우는 나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조심해. 그는 더 거세게 총격을 가하며 조직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카이저와 함께 환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 안에서 나는 몸을 숙인 채 기어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에 전해졌다. 환풍구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나왔다. 나는 곧바로 폐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서는 주변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박선우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이다. 구출팀이 오고 있었다. 옥상에는 이민지와 거래를 하려 했던 해외 조직의 리더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나타나자마자 총을 겨누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네가 감히 우리를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계집 같으니.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국가 기밀을 빼돌려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당신들은 이제 끝이야. 나는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는 비웃듯이 총을 쏘았지만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나는 그와 옥상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는 노련한 용병이었지만 나는 707팀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었다. 나의 모든 기술과 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주먹과 발길이 오가고 칼날이 번뜩였다. 나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을 노려 그의 팔을 꺾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폐건물 아래에서 굉음이 들렸다. 707팀의 구출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이다. 조직원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이민지 역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나의 임무는 성공했다. 나는 해외 조직의 리더를 제압하고 그를 구출팀에 넘겼다. 나의 어깨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았고 국가 기밀 유출을 막아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낸 것이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아버지, 저는 해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뿌듯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매일 병실로 찾아와 나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다. 카이저는 내 병실 침대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켰다. 녀석의 따뜻한 눈빛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뉴스에서는 이민지의 체포와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민지의 위선과 탐욕에 분노했고 나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은 나를 정의로운 요원 김도연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태준 선배님의 죽음을 너무 쉽게 단정지었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저가 저를 도왔습니다. 나는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카이저는 꼬리를 흔들며 내 손에 얼굴을 비볐다. 팀장님은 나의 손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다. 이 안에 태준 선배님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다고 들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국가와 팀 그리고 너를 지키려 했구나. 정말 훌륭한 요원이자 아버지였다. 네, 팀장님.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까지 훌륭한 요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팀장님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연아, 너는 이미 훌륭한 요원이다. 태준 선배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번 사건은 네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민지의 모든 범죄는 철저히 조사될 것이고 그녀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칠봉7팀의 기밀 자료도 안전하게 회수했다. 모든 것이 네 덕분이다. 나는 팀장님의 말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싸움은 끝났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잡혔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국가 기밀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재능과 집념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극한의 시험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진정한 요원으로 성장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다. 카이저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금속 라이터를 바라보았다. 고진체체 077. 나의 생일이 새겨진 그 라이터는 이제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닐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빛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훌륭한 요원이 될 것이다. 새로운 평화가 내게 찾아왔다. 이민지가 체포되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뉴스와 신문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나 김도연의 이름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정의로운 특수요원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에도 나의 병실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팀 관계자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했고 나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이민지의 범죄는 철저히 조사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독살한 살인죄, 국가기밀을 해외 조직에 유출하려 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그리고 그 외 다수의 재산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내가 제시한 USB 안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파일과 이민지가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은 그녀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그녀의 탐욕과 배신은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명확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707팀의 일부 동료들은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연아, 우리가 선배님의 죽음을 너무 쉽게 단정지었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하다. 그들의 사과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정리했다.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게 남기셨다. 하지만 나는 그 막대한 재산을 나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태준 재단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특수 요원들의 유가족을 돕고 순직한 요원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요원으로서 가족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바로 카이저 특수견 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카이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내게 진실을 밝혀낼 용기를 준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카이저와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수견들을 양성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또한 재활치료견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견들을 훈련시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파견하고자 했다. 팀장님은 나의 계획을 듣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다. 도연아, 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태준 선배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팀장님은 재단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나를 도왔고 707팀의 동료들도 훈련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태준 재단과 카이저 특수견 훈련센터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나의 뜻에 공감하며 후원금을 보내왔다. 대중은 나를 영웅의 딸이자 진정한 애국자로 불렀다. 나는 그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매일 아침 나는 아버지의 라이터를 들고 카이저와 함께 훈련센터로 향했다. 카이저는 이제 나의 그림자처럼 나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훈련센터의 마스코트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나는 새로 들어온 어린 훈련견들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걔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동료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훈련견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가르쳤다. 어느 날 저녁 훈련센터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인 금속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07. 나의 생일이 새겨진 그 라이터는 이제 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USB에 담긴 마지막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었고 내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셨다. 그의 사랑과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훈련센터의 넓은 잔디밭에는 훈련견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하지 않았다. 그것은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카이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은 나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카이저의 따뜻한 온기에 미소를 지었다. 녀석의 변함없는 충성심은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나는 김태준 재단을 통해 순직한 요원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카이저 특수견 훈련센터에서는 수많은 특수견들이 배출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활약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카이저가 묘비에서 파낸 작은 약병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 작은 약병이 가져온 거대한 폭풍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 당당히 서서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 아버지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당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재편되었다. 더 이상 낡은 반지하 방에 숨어 지내던 고독한 요원 김도연이 아니었다. 김태준 재단과 알못 카이저 특수견 훈련 센터라의 이사장으로서 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 업무를 살피고 훈련센터에서 카이저와 함께 새로운 훈련견들을 지도하며 때로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며 우리의 비전을 알렸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모든 사회적 활동들이 이제는 나의 일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의 변화는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이민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선우는 나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는 707팀에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재단의 운영을 도왔고 내가 대외 활동을 할 때마다 묵묵히 나를 지원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은 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리고 카이저는 여전히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녀석은 이제 어엿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그림자처럼 나의 곁을 지켰다. 나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카이저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였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는 충성심은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훈련센터의 어린 훈련견들은 카이저를 롤모델로 삼았고 녀석은 여전히 최고의 특수견으로 존경받았다. 김태준 재단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우리는 순직한 특수 요원들의 유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만날 때면 나의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더욱 깊은 공감과 애정을 느꼈다.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시련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카이저 특수견 훈련센터 또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특수견 양성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최첨단 시설과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탐지견, 구조견, 재활치료견, 장애인 보조견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특수견들을 배출했다. 훈련센터를 졸업한 강아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녀석들의 늠름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세계 특수견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특수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저는 한때 세상의 변두리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고독했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영웅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친구 카이저가 제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맹렬한 짖음과 작은 약병 하나가 저를 거대한 음모 속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는 저에게 훌륭한 요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며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 재단과 훈련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나는 카이저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연단 아래에서 나의 연설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카이저는 저에게 단순한 경호견이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을 보여준 친구이자 제가 두 번째 삶을 살아가게 해준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카이저와 같은 모든 특수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좋은 동료이자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나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장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위로와 보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박선우와 카이저와 함께 훈련센터를 찾았다. 넓은 잔디밭에는 훈련견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카이저가 낳은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녀석은 카이저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벌써부터 남다른 기량을 뽐내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의 용기와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태준이를 안고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박선우는 내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도연아, 태준 선배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재단과 센터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 모두 선우 오빠 덕분입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박선우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태준이를 품에 안고
훈련센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흉상 앞으로 향했다. 흉상 아래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의 필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진정한 영웅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며 사랑을 나눕니다. 나는 흉상 아래 놓인 아버지의 금속 라이터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경찰 07. 나의 생일이 새겨진 그 라이터는 이제 내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나는 라이터를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 아버지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내게 끊임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는 카이저와 태준이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정의를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보물차마 핫을 맞이했다.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처럼 나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아버지는 저에게 707살의 특수요원이라는 별칭을 남기셨지만 저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어날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숨겨진 영웅의 씨앗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작은 단서 하나가 이미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